이팔 전쟁이요. 휴전을 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계속 종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0일 휴전.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했어요.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 1달러가 37,000 리알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70만 리알이에요. 환율 어마어마하죠. 이팔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팔 전쟁이요. 상상하는 얘기죠. 휴전을 가지고 지금 또 실랑이 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우리가 이스라엘 인질 풀어주겠다. 34명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명단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서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질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휴전이냐 종전이냐. 하마스는 계속 종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슨 종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휴전 일단 휴전 60일 휴전. 그리고 하마스는 야 이스라엘 니네 휴전과 함께 다 나가야 돼. 가자에서 전부 다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뭘 다 나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는 좀 남아 있겠어. 그래서 완전 철수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철수냐 아니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계속 문제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하기엔 1월 22일이 그 트럼프 취임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리하라고 그랬고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그랬어요. All hell will break out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인질 풀어. 인질 푼다는 얘기는 이제 뭐 휴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스라엘 행보는 트럼프의 지원을 계속할 것 같기는 해요. 전부 다들 1기 때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2기 때도 친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한테도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믿느냐, 네타냐후 총리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 트럼프 당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나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도 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란 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그럴 거고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게 이란의 핵시설이 군사적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낮은 수준에서 전력 발전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핵 자체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전력 그거 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란은 그 부분은 그거는 주권의 문제인데 우린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는 문제죠. 우리는 평화적인 개발이고 전력을 위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니네가 뭔 짓을 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제거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싸움이에요. 이란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일단 뭐 환율 얘기할까요?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 3,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3,700토만입니다. 원래는 리알이에요. 공식 환율은 리알인데 리알이 0이 많아요. 우리처럼 0이 되게 많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0을 하나 빼고 3,700토만이라고 불러요. 37,000 리알을. 그러니까 리알로 할까요? 37,000 리알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70만 리알입니다. 70만 리알. 환율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외부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환율이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못 살고 어차피 뭐 외국과 비교할 것도 없는 거고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예 다른 나라 비교 못하도록 다 철전 차단해 놓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로 하는 거지.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란 경제는 외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왜냐면 석유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뭐 시리아한테 돈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에 연결되는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인 정파가 지금 완전히 이란 정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빼고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란 내에서 의견이 계속 불일치가 생기죠. 민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와 빨리 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그걸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페제시키안이요. 근데 페제시키안은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커요. 이란 핵 때리겠다고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대통령 후보실에서부터 이란에게 하는 얘기는 나 이란 망하게 하려고 마음 없어. 이란과 같이 잘 살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너 핵은 안 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란 핵을 어떻게 쓰는지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새로운 긴장감은 이제 이란 쪽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전력 생산이 안 좋아요. 이란이. 전력 면에서는 이란이 핵시설이 필요해요. 핵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란을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오바마 때도 20%까지만 농축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상한 건 전부 다 해외 방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뭐 80, 90%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물질까지 농축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IAEA에서도 아직까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물질은까지는 농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때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이란의 보수파 쪽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때리면 진짜 우리 핵 발전한다고, 핵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 뭐 아직까지 뭐 정부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란과 관련돼서 이란 쪽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 시설 때리겠다. 주변 국가들은 산유국들이잖아요. 가스 시설, 석유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도 뜨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든한테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떠서 이란을 때리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고 했다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다시 세계 경제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져서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석유 수입의 70%를 이쪽 지역에서 오는데 우리 경제 망가질 거 뻔하고, 시리아는 또 이 이상한 애들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얘네들이 더 이상해가지고 북한하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중동이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는 국가 안보, 또 하나는 국가 경제 안보, 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이란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핵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포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아예 이란이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권 포기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핵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폭탄만 안 만들면 되지 왜 우리가 필요한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란에서 뭐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뭐 벨도 없냐, 뭐 우리가 무슨 식민지냐, 미국 말 듣는 개냐, 뭐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협선이 있어야 되죠. 한쪽이 all or nothing,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계에서 쳐야죠. 예를 들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20%까지 농축. 근데 이제 오바마 때는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막 없앤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핵 협상하기 쉽지 않아요.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인가요? 주변적인 이란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이란 핵입니다. 이란 핵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란 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은 압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에게 압력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올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로 만약에 이쪽에서 정치적 불안정, 안보적 불안정이 생기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돼요. 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된 이유, 일단 뭐 이슬람이 시작한 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에서 시작이 돼서 주변의 아랍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 평등성이 좀 강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는 뭐 강하지 않느냐, 기독교도 강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뭐 그리스도교 신자이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16세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회 세계에서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강하죠. 교회 하이라키가 있었고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신앙의 공동체 조직이 그리스도교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태동할 당시에 이슬람의 보편성이 그리스도교의 보편성보다 더 폭이 넓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리스도교보다 보편성을 띠고 있었다?
저는 그게 매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흥한 이슬람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경제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교가. 황제파 그리스도교와 황제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교가 나눠져 있었고, 황제가 후원하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든지 비주류로 취급을 받았고, 그러면서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차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변방에서 살던 이들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와서 야 니네들은 우리가 더 잘 대해줄게 했고,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보다도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약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도 그대로 하게 해주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슬람의 지배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가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이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그리고 아랍 쪽에서 살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 지역에서 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슬람교와 무슬림들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슬람교의 특징은, 이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과 무슬림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하냐면 무슬림이 되는 게 더 편해요. 더 쉬워요. 무슬림들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면은 신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더 어렵죠. 한국에서요, 가장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게 이제 개신교가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 신자가 아닌데 개신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저한테 바로 세례 주지 않잖아요. 1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1년 정도 걸려서 신자가 되죠.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신자가 되겠다고 가면 예비자 교리를 등록을 해요. 예비자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한 다음에 신자가 되거든요. 거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려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슬람은요, 바로입니다. 즉각 3분 카레처럼 빨라요. 믿겠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 그 고백 2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더 신자가 되기가 더 쉬워요. 이건 똑같이 그냥 뭐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을 때 훨씬 빨라요, 무슬림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신자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뭐 해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신자가 된 다음부터 이제 익혀가는 거거든요. 천주교를 비교하면, 천주교는 신자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기도문, 예배 관련된, 미사에 관련된 경문 다 외우고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신자가 된 다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빠르겠습니까? 확실히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동에 유독 내전과 문화 충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동의 내전이 많고 충돌이 많은 거는 이슬람과 상관은 없고요. 서구 지배의 효과예요. 이슬람 세계라는 게 근대 이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예를 들면 아랍 지역을 다 다스렸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 못한 아랍 국가는 현재로 보면은 저기밖에 없어요. 모로코예요. 근데 잘았는데, 자 보세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것은 제국의 가장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뭐에서 망했냐면요,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는 망했어요. 왜냐면 제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국은요, 여러 종교, 여러 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거를 이들에게 울타리망이 돼주는 게 제국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언어는 투르크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투르크어를 그 누구에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썼지만. 그래서 무슬림이어도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 있고 튀르크어를 쓰는 무슬림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다인식으로 다 다양하게 있고, 그들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이게 제국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제국의 틀에서 살았는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 영국과 프랑스 들어오면서 이들이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영토를 긋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정권을 주고, 그러면서 국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이거를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쿠르드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 원흉은 유럽이에요. 유럽인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네들과 같이 살던 유대인들과 못 살겠다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게 지네들이 못 살겠으니까 그럼 지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왜 우리한테 문제를 떠넘기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건 빼고 쿠르드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쿠르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나라로 나눠져 살잖아요.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네 나라에 살잖아요. 이거 쿠르드 문제가 있죠. 근데 쿠르드만 있으니까 이게 3천만이거든요. 또 있어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이 세 나라에 걸쳐 사는 발로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 발로치 이런저런 소수 민족들이 여러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근데 등치가 크면 이렇게 발로치나 쿠르드처럼 등치가 크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들인데 이제는 해결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붕괴한 이후에 서구가 지배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국경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1920년에 영국이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을 받아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에서 만든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영국이 국경을 다 그었거든요. 이라크라는 나라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과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은 아랍 순니, 아랍 시아로 나눠져 있어요. 이 셋이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으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결국에는 근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서구 식민주의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스스로가 해결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좋게 보면 스스로가 해결해가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인가요? 근본주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근본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거. 현대사회에서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적인 삶 속에서 내 신앙을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적인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경전의 텍스트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강력히 강력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근본주의를 해가지고 나는 우리 이슬람 신앙의 근본을 지킬 거야. 이 정신을 따라서 할 거야.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 현대사회에서 맞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 돌아가겠다라는 거고 거기도 괜찮아요. 돌아가겠다면. 그럼 뭐 혼자 그렇게 살면 되니까 아니 뭐 저 미국에서 새로운 종교 뭐 에이미라든지 이런 뭐 과거 시대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잔소리 강요를 하니까. 네, 근본주의자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니까.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한국 사람이 이상적으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개인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테러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사실 뭐 테러로 따져보면은 테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슬람 세계에서는 암살자 교단도 있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실 암살하는 그러한 종교의 이름으로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암살자 교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테러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보통 이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근본주의의 발흥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이란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 혁명은 종교적인 사상으로 국가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이건 근대에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봤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근본주의 사상이 발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투사하기 시작한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해요. 냉전 시대에 소련의 야욕을 꺾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소련을 무찌르기 위해서 소련을 무찌르겠다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면서 무기랑 돈을 줬고 거기서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애들은 20년 전에 우리가 돈을 줬던 애들이다. 정확하게 클립으로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에요. 냉전 시대에 이 근본주의자들을
사실은 냉전 시대 소련을 무찌르기 위해서 키운 거죠. 그러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러의 시대가 된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아주 어지럽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잘 지켜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